것은 아니지만 좋게 이혼했다면 서로 척을 지고 살 필요는 없겠죠. 특히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가족과 친구의 경계에서 서로 아군이 되어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물론 운이 좋은 경우겠지만 말이에요. 남편과는 꽤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한 동네 살면서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와 남편은 하나의 공통부모로 금방 친해졌어요. 바로 부모님이 없다는 점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가출했고 어머니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주로 일을 나가거나 일 끝나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해요. 저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늘 그리워했지만 남편은 분명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없었기에 더욱 그리워했었어요. 외로웠던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저와 남편은 서로의 쓸쓸함을 보듬어주는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지냈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남편은 때로는 아빠, 때로는 오빠, 때로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엄마나 누나, 때론 여동생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팔다리 같은, 어찌 보면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답니다. 그런 제가 남편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고 학창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설레고 풋풋한 연애를 했죠. 예쁜 시절이었어요. 못된 애들이 고아들끼리 만난다며 뒤에서 못된 소리를 하면 남편이 나서서 혼을 내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은 그때부터 저를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남편은 한결같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는 사람.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평생 사랑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대학교를 가고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잠시 헤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서로 잊지 못하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헤어졌던 시기에도 남편이 저와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이성 간의 감정 외에도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건 어떤 이별이 와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았죠. 오래 안 시간만큼 서로에게 가슴이 뛰는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신뢰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중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았고 가끔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도 사정이 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 역시 저에겐 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끔 제가 남편에게 나한테 몰래 숨겨놓은 딴 남자가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네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하고 대꾸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망만대에 맨몸을 던져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가 있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만큼 부모가 없다는 것은 공감받기 어려운 부분이죠. 20살이 되었을 때 남편의 하나밖에 없던 엄마도 남편을 버리고 떠났고 저를 돌봐주시던 조부모님도 나이 때문에 오히려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등학교까지야 어떻게 졸업했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 힘으로 일어서야 했어요. 정말 사막의 모래밭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도 더 막막한 일이었죠. 그래도 대학교는 어떻게 졸업하자고 다짐하고 저와 남편은 집세를 아끼기 위해 자연스레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알콩달콩 신혼 같았을 것 같죠? 저희는 서로 얼굴 한번 마주치기 힘들었어요. 남들 다 하는 대학생활 한번 마음껏 즐기지 못했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만 했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과일이나 우유 배달 같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들도 틈틈이 했어요. 집 전세 대출금에 학자금 대출까지 저희 앞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들이 쌓여있기 때문이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직장에 다니면서 저와 남편은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침에 각자 직장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각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날이 반복이 되었어요. 참,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는 말도 없었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도 못했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는 어디에 소개를 할 때마다 꼭 남편과 아내라고 소개했고 저희 스스로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는 언젠가는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식도 구청 가서 같이 가서 해야지 하고 있었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바빴고 쉬는 날에는 잠자기 바빴으니까요. 결혼식장을 빌리고 드레스를 빌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졌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서류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 번거롭기도 했고요. 사람들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워했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부부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동거하는 거냐면서 장난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이가 찰수록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만약에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냐 하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의 연인들처럼 헤어지고 다시 못 본다는 건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30살이 되던 해 각자의 직장에서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쯤 몇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죠.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기였기에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와 남편이 아직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했고 집도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부모가 없었던 저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지만 또한 반대로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이제 막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아이가 생겼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 며칠 동안 워크숍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그 시간에 아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지금 낳느냐, 나중에 낳느냐. 결론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똑같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 낳고 더 독하게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우자는 거였어요. 남편이 워크숍에서 돌아오고 저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이미 결심한 상황이라 두말 없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지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저는 순대국밥이 먹고 싶다고 했고 저희가 종종 가던 순대국밥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반지 케이스였죠. 남편은 조그만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워주며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자. 남편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반지였어요. 오래된 순대국밥집에서 그다지 로맨틱한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간 저희들끼리 겪어온 세월이 너무 서럽고 저희 둘의 인생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들이 계셨더라면, 기댈 곳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저희 인생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제 손을 잡고 같이 울더군요. 저는 그렇게 눈물의 청혼을 받았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저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주기로 약속하면서요. 결혼식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나라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공공예식장에서 늘 회사에 입고 다니는 한 벌뿐인 양복을 입은 신랑과 세일에서 산 수수한 흰 원피스를 입은 신부의 혼주는 아무도 없는 결혼식.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는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과 제 직장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외롭지만은 않은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갈 이유도 없이 저와 남편은 곧장 돈 벌기에 돌입했어요. 저는 일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프집, 모텔 청소, 병원 마감 청소, 편의점 등등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했어요. 남편 또한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하거나 배달 일을 했고요. 둘 다 가난이란 지긋지긋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빚은 청산하자는 게 저와 남편의 결심이었어요. 너무 무리해서였을까요? 아기는 조금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퇴근하자마자 대충 김밥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 일을 해서인지 몸무게도 평균보다 미달이었고요. 그래도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가 저와 남편의 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기를 안는 순간부터 엄마인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패막이 되어주리라
제 모든 걸 다 바쳐 이 아이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리라. 제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모두 다 이 아이에게 주리라 다짐했어요. 산후조리 같은 걸 할 여유도 없이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았어요.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었고 육아휴직을 오래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회사도 아니었거든요. 육아휴직을 오래 쓰면 되려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때였어요. 베이비시터도 활성화되지 않은 때여서 아기 돌보려고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쓰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정도였죠. 보통은 양가 부모들이 아기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회사는 더 다닐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았어요. 당시 막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고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예전 직장에서 조금 해봤던 일이라 접근성은 조금 더 좋았지만 그래도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었기에 고생은 각오하고 있었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뛰어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떼다가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했어요.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아기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동대문 남대문 할 것 없이 밤낮으로 돌아다녔죠. 제일 어려웠던 건 트렌드를 계속 쫓아야 되는 점이었는데 그것도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조금 지나고 나니 다음 시즌엔 뭐가 유행할지 내년에는 어떤 스타일이 대세일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유통 위주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팔면 더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직접 옷을 만드는 일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유행할 디자인을 고르고 옷감에서부터 옷에 붙는 단추 하나하나까지 다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을 선별해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만든 옷을 온라인에 팔기 위해서 예쁘게 코디하는 법도 필요하고 예쁘게 보일 사진 기술도 필요하고 상세 페이지를 잘 꾸미는 법도 알아야 했어요. 생각보다 해야 할 것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어요. 정말 정신없는 매일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투잡 뛸 때랑 비교했을 때 수익 자체는 그다지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2배 이상 들었어요. 물론 제 잘 시간도 쪼개가며 해야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아이까지 보면서 해야 하니 몸이 2개 아니 10개는 되었으면 할 때가 많았어요. 사무실은커녕 창고를 따로 둘 여유가 없다 보니 집에는 온통 옷들이 쌓여 있었고 옷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아기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조금만 돈을 벌면 바로 사무실을 얻자고 생각하며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옷 만들면서 꽂아놓은 핀에 아이가 지나가다 찔리기도 했고 아토피나 비염이 심해질 때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많이 팔리겠다 싶어서 옷을 잔뜩 주문해왔다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아서 적자가 난 적도 많았고 어느 날은 많이 팔았다고 좋아했다가 불량이라면서 왕창 반품이 들어온 적도 많았어요. 물건을 다 가져가고 돈을 떼인 적도 부지기수였죠. 이런 게 유행일 거라고 확신하고 만들었더니 저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디자인을 다른 누군가 카피해가기도 하고 사업이란 게 정말 바람달 날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가 커지는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때를 잘 타 꽤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주력했던 다이마루, 즉 티셔츠가 대박을 치면서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돈이 쌓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계속해서 재주문이 밀려오니 수량 맞추느라 밤낮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나날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아이는 어느덧 10대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간 동안 공장으로 오가며 아이 학교 끝나면 다시 맞춰서 집에 왔다가 학원을 보내고 남편이 집에 오면 아이를 맡기고 다시 공장에 가고 그런 식으로 정말 자는 시간 쪼개가며 쪽잠 자며 일했어요. 제 건강을 다 갈아 넣었죠. 그런데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눈 뜨면 돈이 쌓이고 그걸 셀 시간도 없이 또 돈이 쌓이니 마치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일을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육아를 병행하며 소일거리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남편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에 정념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돈이라는 것에서 여유로워지자 제 목소리도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쇼핑몰이 몇 년이 지나자 다른 경쟁 업체들에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고 적자가 나면서 벌어두었던 돈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조함에 더욱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제가 집에서 정신없이 전화 주문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남편 눈에 아이가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전화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던 거죠. 참았던 묵은 감정이 폭발한 남편은 집에 옷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도 먼지가 너무 날리는 것도 싫다. 집에 오면 편하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와 함께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숙제 한번 같이 봐주지 않고 이게 뭐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저대로 아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쇼핑몰 일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주말에는 남편 쉬라고 낮잠 자는 동안 애 데리고 원당 시장 나가고 그랬던 것들은 몰라주는 남편에게 서운했죠. 그전에도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처음으로 목청을 높이며 싸웠어요. 돌이켜보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쇼핑몰이 적자가 나면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과 그동안 남편이 알게 모르게 가져온 자격지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를 핑계로 아이에게 소홀했던 때도 있었으니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사과하고 일을 좀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은 남편이었고 거짓말을 잘할 줄 몰랐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죠. 아,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전부 뒤져보았어요. 휴대전화와 이메일 모두에서 딱 한 여자가 걸리더군요. 바로 남편 회사 입사 동기인 여자였어요. 남편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편이었는데 그 동기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는 미묘하게 저에게 하는 말투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여자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기만당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식이 있는 날 아이를 아이 친구 집에 부탁하고서 남편이 회식하는 장소로 보이는 카페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 동기 여직원과 함께 남더군요. 저는 그들의 동선을 따라서 계속 이동했어요. 두 사람은 따로 술을 한 잔 더 마시더니 마지막으로 모텔에 들어가더라고요. 모텔 앞에 서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당장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방까지 들어가 증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차마 그 현장을 볼 용기가 안 났고요. 저는 모텔 입구에 서서 남편과 여자를 기다렸어요. 1분이 1년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새벽 2시쯤 남편과 여자가 나오더군요. 보통 회식이 끝났다고 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여자는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모텔 주인의 증언을 받아두고 아이를 찾으러 서둘러 아이 친구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저를 허둥지둥 따라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외면하며 남의 집에서 잠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울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만은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수없이 다짐하면서요. 다음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서 남편이 집으로 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저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을 걸고서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입사 동기였는데 동기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둘이 많이 돈독해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했죠. 그 시기는 놀랍게도 저희가 결혼하기 전 아이가 생기기 전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때 솔직한 말로 저와 진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어서 저와 이별할 생각을 했었대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낳을지 고민했을 그때 남편이 회사 워크숍을 간다고 했던 게 사실은 그 여자 동기와 여행을 간 거였다고 고백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 동기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통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결혼식 전날에도 만났다고 실토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에게로 마음을 돌렸대요. 잠깐 자기가 정신을 나갔던 것 같다고 평생 저와 함께하며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남편에게 저는 여자라기보다는 부모님과의 여동생 같은 한 가족이었고 저와 아기는 평생 자기 가족이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저와 아기에게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자와는 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마치 오피스 와이프처럼 회사에서 계속 잘 지내고 저와 싸우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아주 가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대요. 제 결혼식 때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전날 남편과 만났으면서도 저와 남편의 결혼식장에 온 거였고 뻔뻔하게 저와 웃으며 인사까지 했던 거였죠.
저는 저희의 결혼식 사진 액자를 가져와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완전히 산산조각난 결혼식 액자 속에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모두 있었죠. 의연하려고 했지만 한번 마음이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서는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몇 번 만난 것도 감정 없이 만난 거다.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강조했죠. 그 말들이 더욱 사무쳤어요. 저는 평생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완전히 배신하고 기만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몇 번이나 까무러칠 정도로 정신이 버티지 못했어요. 남편과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었지만 남편과의 이별은 저에게는 남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제 혈육이 죽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그는 저에게 남편이자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었고 그랬기에 그의 배신이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은 딱 한 번의 실수니 용서해달라며 울며 엎드려 빌었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그 실수로 인해 저와 아이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제 눈앞에 있는 깨진 애짠 결혼식 사진, 그 사진을 보니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오지만 않았어도 결혼식 사진이라도 찍지만 않았어도 용서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미 알게 된 진실이었기에 다시 덮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만약 덮는다고 해도 같이 사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옳은 일일까? 저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할 텐데 남편은 그 일을 속죄하다가 지칠 것이 뻔한데 굳이 그 가시밭길로 나아가야 할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세월이 있기에 더 지저분한 꼴 보지 말자고 하면서 조용히 이혼할 것을 요구했어요. 결혼할 당시 서로가 진비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고 헤어지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죠. 만약 사실혼으로 소송을 벌인다면 충분히 벌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더 더러운 꼴을 보면서 남편에게 남아있는 추억까지 추악하게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을 동의했고 그날 바로 자기 짐을 싸서 몸만 나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행복했었는데 단 며칠 만에 그 시간들이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더군요. 나중에서야 드는 생각은 전 남편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저를 여자가 아닌 원만한 여동생 같은 가족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너무 오랜 시간을 봐왔고 여자가 아닌 가족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와 전 남편은 꽤 특수한 관계였고 비록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그 실수 하나로 한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요. 전 남편이 집을 나가고서 아이가 아빠를 찾더군요. 전 남편도 아이에게 자기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아이에게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이가 자랄 동안은 헤어진 것을 모르게 해주자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주말에만 만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고 훗날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때에는 아예 집 근처로 원룸을 잡아 살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는 저희의 노력 속에 다행히 아이는 아바의 부재로 인한 결핍 하나 없이 잘 자라주었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라곤 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 따위는 버리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저는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외국 쇼핑몰과 한국 시장을 연결해주는 유통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했고 쇼핑몰과 더불어 수입 창구를 더 마련했어요. 훨씬 더 어려운 시작이었죠.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했고 현지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자마자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다가 아이 학교할 때 돌아오는 등의 초인적인 스케줄도 견뎌보았고 주문한 물건이 비행기 결항으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인천 항구에 비는 창구를 알아보려고 새벽 내내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별의별 경험을 다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전 남편이 떠난 후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그건 아마 제 콤플렉스였겠지만 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교육만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재벌 3세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아이의 친구들이 아이를 가난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괜찮은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서 아이를 태워다 다녔어요. 물론 아이에게 경제관념은 확실히 심어주었죠. 예전에 우리 집에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 기억하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절대 그냥 가지게 된 것이 아니야. 엄마가 널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현실이야. 우리가 예전 단칸방에서 고생했던 시절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다행히도 아이는 사춘기 한 번 오지 않고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줬어요. 아이는 예전에 오핀에 찔렸을 때 정말 아팠다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늘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제가 과외라도 붙여주겠다고 하면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면 과외랑 다를 바 없다면서 학원비까지 걱정해주는 사려 깊은 아이였죠. 그리고 자기가 잘 돼서 엄마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기특한 말도 잘했답니다. 아빠가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이의 학교라도 돕고 싶다면서 저희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 온 게 그쯤이었어요. 그때쯤 아이가 아빠에게 왜 같이 살지 않냐고 물어보았을 때 전 남편이 자기가 큰 잘못을 해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기도 했고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아이가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 저와 전 남편이 함께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도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너는 우리 아들이다. 우리 셋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인연을 묶여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우리의 결속을 의심하지 마라. 저는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고 그에 대한 감정의 미움은 많이 사라지고 친오빠 같은 감정만 남아있어서 전 남편을 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의 여자친구를 봐도 별다른 느낌이 나지 않았고요. 예전 회사 동기인 여자는 저를 속였다는 부분에서 크게 화가 났던 것이었고 지금 만나는 여자는 저를 속이는 것도 전 남편과 제가 어떤 관계인 것도 아니었기에 화를 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저와 아이,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여자친구 이렇게 넷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아주 편한 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가 가능하기는 하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그의 여자친구도 부모가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에 공감해주면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와 전 남편이 선을 넘는 일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고비를 넘긴 저희 가족의 인생은 나름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아이는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기숙사에 들어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지자 번아웃이 온 것처럼 갑자기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더군요. 실제로 나이를 먹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 쪽 사업을 접고 유통 쪽만 남겨놓았어요. 발빠르게 유행을 쫓으며 뛰어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것에 반해 유통은 어느 정도 주 거래처들이 생기자 주문만 받아서 발송만 하면 되니 좀 더 수월했거든요. 예전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때에 비해 굉장히 한가해졌고 저는 갈수록 게을러져 하루 종일 침대 속에서 나오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어요. 뭐랄까요? 평생 쓸 에너지를 젊은 날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집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날 해야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잠만 주구장창 잤어요. 전 남편은 그런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억지로 끌고서 병원에 갔어요. 저는 병원비 아깝다고 역정을 냈지만 검사 결과지를 받고서 충격을 받았죠. 의사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니 황당했어요. 그래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 하나로 이렇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간단히 떼어내면 되고 전이가 되지 않게 추정만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은 흔한 암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이름이 무섭잖아요. 저도 충격이었지만 전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랬겠죠. 전 남편은 일 다 그만두고 아들이랑 여행이라도 갔다 오자고 했지만 저는 제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아들에게 알려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부모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굳건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랑 다르게요. 저는 아들 모르게 조용히 수술하고 건강관리하며 지냈어요. 당시 아들은 마침 군대에 갔을 때여서 제가 아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대하고서도 아이는 엄마가 그냥 나이가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사업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늘 강철 같던 엄마인데 그런 엄마도 늙는다면서 웃더군요. 저는 이 소중한 아이에게 제 재산을 다 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건물을 사서 줄까 땅을 사서 줄까 고민하고 있었죠. 아이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내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요. 제가 그렇게 암까지 걸려가며 온몸 바쳐 일했던 덕분에 제 수중에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있었어요.
전 남편도 모르는 제 재산이었죠. 그 돈은 오로지 아들에게 주기 위해 꽉 쥐고 있었던 돈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많다 보니 일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고 부족하면 조금씩 쓰면서 살아도 크게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갈수록 컨디션이 이전보다 점점 나빠져서 결국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좀 쉬면서 살라며 용돈을 조금씩 주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완전히 일에서 손을 놓은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죽도록 일만 했고 남은 것은 돈과 아들뿐이었어요. 저를 위한 시간이 많아지자 저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었죠. 마침 아이가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기숙사를 나와 다시 살 곳을 찾게 되었고 저는 아이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저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어릴 때 너무 바쁘기만 해서 해주지 못했던 뒷바라지들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이가 싫어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도 엄마랑 살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이 회사 근처에 있는 좋은 집을 샀어요. 서울 한복판의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였으니 나중에 투자 가치도 제법 있었죠. 먼 훗날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 집을 줘야지 하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아이가 취직하고 한 1년 정도 저는 정말 후회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어요. 아침 밥상 차려주기,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집어먹을 간식 만들어 놓기, 청소랑 빨래해주기, 교복 대신 양복 다려주기 등등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어요. 아이도 그동안 못 부렸던 어리광을 부리듯이 집에 오면 편하게 투정도 부리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어릴 때와는 다르니까 둘이 편하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저와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회사 거래처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설레고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풋풋하고 저도 같이 설레더군요. 이렇게 제 아들을 설레게 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이는 그 여자와 조금 썸을 타다가 곧 고백에 성공했고 둘은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이가 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갔던 부분 중 하나는 엄마인 저와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아서였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도 조실 부모하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고 저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생겼대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 마음도 참 예쁘고 얼굴 모르는 아들 여자친구가 더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두 아이들의 연애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아들이 가끔 여자친구와 싸웠다면서 투덜거리면 오히려 여자친구 편을 들어주며 사내 녀석이 쪼잔하다고 등짝을 때려줄 정도였죠.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혼자인 사람이라 조금 일찍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곧장 상견례 자리를 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같은 처지이고 그 마음 누구보다 잘하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그 마음도 잘 알 것 같았죠. 세상에 마음을 많이 다쳐서 일부러 가시를 더 세우는 방어기제. 마치 저에게 초장부터 길을 눌리지 않겠다는 기세였어요. 오빠랑은 이미 얘기 끝났는데 지금 오빠랑 어머님이 같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굳이 집 새로 얻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오빠도 어머님 혼자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도 억지로 모자지간 갈라놓은 며느리 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유산으로 그 집을 주시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확실히 주셨으면 해요. 그걸 빌미로 아들 며느리에게 갑질하는 시댁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제가 들어가서 사는 조건은 그것뿐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내뱉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당황해서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는데 나 때문에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된다. 난 따로 살아도 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야, 이건 우리끼리 이미 얘기된 거야.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고 그 조건으로 집 명의만 바꾸는 거야. 엄마는 무조건 모시고 살 거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문제로 심하게 다툰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엄마를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며느리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걸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사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받기로 했었나 봐요. 아들은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그게 그거니 그 정도 선에서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타협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고맙긴 했지만 저도 며느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찌저찌 결혼식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어요. 며느리 혼주석에 아무도 없으니 저와 남편도 아예 혼주석을 없애자 해서 하객석 맨 첫 번째 줄에 앉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죠. 집 증여 문제도 사실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잘 처리해서 아들 명의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셈이었죠. 그 사실을 안 전 남편이 그걸 왜 애들이 하자는 대로 주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저는 어차피 줄 재산이었으니 별로 아쉬워할 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요새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곧장 제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밥도 차려주고 청소 빨래도 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도 자기는 원래 안 먹는다고 차리지 말라고 하고 빨래도 손대지 말라고 하고 저녁은 자기가 먼저 연락했을 때만 차려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세대 애들이고 제가 아무리 엄마처럼 해준다고 해도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일 뿐이니 저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솔직히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하겠지만 저라고 같이 사는 게 편할 리 있나요?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그냥 나가 살고 싶다고 너네끼리 편하게 살라고 했지만 아들은 엄마 암 걸렸던 거 다 알아. 거기다 아빠는 여자친구랑 잘 살고 있는데 엄마 혼자 어떻게 보내? 게다가 재산도 다 놔줬는데 와이프도 그럼 처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야지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생각하고 깊은 속내도 있었지만 와이프와의 일종의 기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그랬고 대부분 많은 이들이 신혼 때 기싸움하면서 싸우잖아요.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괜히 저만 그 사이에 휘말려서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팠죠. 매일 며느리와 아들 눈치 보고 사느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저는 혼자 몰래 나가 살기 위해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던 중 하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손도 못 대고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침밥 먹은 설거지도 못했고 빨래도 저녁상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그날 야근이 있다고 늦게 온다고 했고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거실 불을 켜자 깜빡 잠들었던 저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세상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니?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구나. 저녁은 먹었어? 지금 해줄까? 제가 허둥지둥 부엌을 돌아다니면서 며느리에게 말했고 며느리는 저를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고 연락했었는데 못 보셨어요? 제가 자는 동안 며느리가 보낸 모양이었어요. 제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동안 며느리가 밥솥을 열어보고 비어있는 것을 보더니 밥솥을 쾅 닫더라고요. 왜 밥만 축내세요? 이럴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하세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밥만 축낸다고? 내가? 평생 죽도록 일만 해왔던 내가? 며느리는 다시 옷을 걸치고 저녁 먹고 올게요 하고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며느리가 나가고서 한동안 저는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피땀 흘려가며 모은 재산 다 내주고 그래도 비 맞춰주겠다고 눈치 보면서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집에서 나왔지만 갈 데가 없더군요. 가족이라고는 아들과 며느리일 뿐인데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만 서름에 눈물이 마구 쏟아지고 말았죠. 전 남편은 제가 길에서 갈 곳이 없이 떠들고 있다는 말에 당장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크게 분개했죠. 마치 시댁에서 소방 맞고 쫓겨난 여동생을 맞이하는 오빠처럼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나 때문에 애들이 더 분란을 일으키기 원치 않는다. 안 그래도 원룸 하나 얻어서 조용히 나가려고 했다. 하고 진정시켰지만 전 남편은 좀처럼 화를 가라앉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작당하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로채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너 지금부터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 남편은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곧바로 어딘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전 남편 여자친구의 집이었죠. 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죽어라고 일한 재산 전부를 손도 안 닦고 가로채려고 들어? 그렇게 둘 순 없지. 다음 날 아들 레위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로 왔어요. 아들은 저를 보더니 엄마, 어제 하루 종일 왜 연락도 안 받았어요? 하고 묻더군요.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이었죠. 제가 뭐라고 하려는데 변호사가 들어와서 제지하더라고요. 아들이 변호사를 보더니 어? 하고 놀랐어요. 그 변호사가 바로 전 남편의 여자친구였거든요. 전 남편의 여자친구는 저희와 밥도 몇 번 먹고 결혼식도 남편과 함께 왔을 정도로 안면이 있었지만 그녀가 변호사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별로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변호사라는 걸 알면 별별 사람들이 수임료도 안 물고 이것저것 묻느라 일을 할 수가 없다나요. 그래서 저도 최근까지는 그냥 어디 회사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었죠.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그녀의 직업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제 집을 아들 내외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전 남편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거 이상하다고 내내 찜찜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럼 증여할 때 변호사인 자기 여자친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증여하려면 서류가 엄청 많고 복잡한데 그 사이에 나중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집을 도로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을 끼워 넣자는 거였어요. 그 조건이란 바로 효도 조건이었어요. 말 그대로 효도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증여자는 갑상선암 병력으로 인해 피로에 취약하므로 수증자가 전반적인 식사 등을 책임진다. 같은 사사로운 조건들이 있었어요. 저조차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똑똑한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제가 주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거나 읽었더라도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집을 준다는데 설마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전 남편의 여자친구는 그 조건을 아들 내외에게 보이면서 여기 효도 조건이 명시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증여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제가 듣기로 이 조건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셨던데 법원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부담 부증여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아들 내외, 특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증여자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속하신다면 소송까지 가실 의사는 없다고 하십니다. 어제 증여자께서는 왜 방만 축내세요? 이럴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효도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물었어요. 아들은 나 없는 사이에 엄마한테 그따위 말을 했다고? 하고 며느리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냈어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면서도 저에게 끝까지 어머님, 제가 어제 어머님한테 좀 심하게 말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싶으시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난 그래도 처음부터 같은 처지로 자란 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집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줬다.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안 그래도 집을 얻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다 안 해줄 마음이 사라졌다. 증여는 없던 걸로 할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저는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는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그것도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아들에게 소송을 건다니 입에 올리기도 슬픈 일이었어요. 결국 소송 끝에 집은 다시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뉘우쳤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래도 또 아들이라고 저는 제 집을 팔아서 아들 내외가 살 집에 돈을 보태줬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한 몇 년 살다가 결국 이혼하고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죠. 며느리는 부모가 없이 자라서 더욱 곧세고 바를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피해의식이 가득했고 멀리 볼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부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인성의 차이였겠죠. 저는 아들이 이혼하고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 위안하며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소송을 하면서 저와 전 남편의 여자친구는
전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어요. 이후 아들도 또다시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고 저,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전 남편, 그의 여자친구 이렇게 4명이서 제주도로 여행도 갔다 오기까지 했어요. 다른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었고 희한한 구성이었죠.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가족의 형태와는 사뭇 달랐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들밖에 없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잘 맞으니 오히려 부부였을 때 저와 전 남편, 아들과 전 며느리보다도 더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 전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는 조촐한 결혼식도 올렸고 저와 아들도 참석해서 그 둘을 축하해 주었어요. 힘들었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제게는 이제 저를 지탱해주고 평생을 함께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남편이 하도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봐요. 솔직히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거든요. 글이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완전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며 배꼽을 잡고 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로 진지했던 기억이 있네요. 문제의 발단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솔직히 연애 경험이 짧고 많았던 저한테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별로가 아닌 이상 다 받아줬고 몇 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질려서 제가 먼저 걷어차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무척 어렸던 시절에만 부릴 수 있었던 패기였던 것 같아요. 철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친구들이랑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만난 남자를 몇 번이나 찾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나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던 20대 초반 시절은 지나갔으니 이제 조금 더 성인다운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제 매력도 20대 초반까지만 먹히던 건지 아니면 눈을 너무 높여서 그런 건지 중후반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괜찮은 남자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나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냐? 에이, 걱정하지 마. 2년이면 만나게 되겠지. 모르겠다. 난 좀 불안하다. 이러다 진짜 노처녀가 될지 어찌하니? 몇 명을 만났는지를 자랑했던 과거의 영광이 울고 가게 생겼지만 당시 저는 정말로 이러다가 평생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깔깔 웃으며 즐기고 놀던 친구들은 지금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그 안에서 저만 솔로였죠. 다 같이 만나는 친구가 5명이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놀게 되면 맨날 한 명씩 미안, 실은 나 이따가 저녁에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어. 어? 나도 그런데 같이 나가자. 하며 한 명씩 자리를 빠져나가 결국 저 혼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쁜 기집애들.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솔로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아무 남자나 만났으면 연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사람, 즉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좋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거나 여자가 아닌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있잖아요. 그게 진짜였는지 그나마 좀 이 사람 괜찮은데? 한번 꼬셔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라는데 왜 내 짝이 될 남자는 없는지. 점점 다급해져서 소개팅도 받아보고 부모님 소개로 맞선까지 나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글렀구나.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남자들 안 만나는 건데 나 어떡하면 좋아?
웃기지도 않은 후회를 하고 있던 중 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자치고도 꽤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그 섬세함이 제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휙 부는 가을바람에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진짜 누가 짜고 치는 것처럼 제 뺨을 착 들인 뒤 발 앞에 툭 떨어졌죠. 하필 또 꽃무늬 손수건이라 저는 당연히 지나가던 여자분이 떨어뜨린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는데 제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선 손수건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 실제로 보면 더하지만 정말 곰 같은 덩치입니다. 키도 크고 예전에 운동선수로 해서 골격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이 분홍 꽃무늬 손수건이라니. 솔직히 꽃무늬 손수건 같은 거 누가 가지고 있든 촌스러워서 정말 싫어하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여뻐 보였는지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손수건 주워줬으니까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숫기가 없고 연애도 얼마 못 해봤던 남편은 얼떨떨하게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이댔어요. 수성씨, 오늘 뭐 하세요? 저랑 데이트할래요? 이 근처에 맛있는 밥집 생겼다는데 수성씨, 저랑 다녀와요.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나오니 남편은 대부분 그런 저한테 휘둘려서 얼떨결에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뭐 결국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얼마 안 가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 3년 뒤에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 떨려 자기야. 우리 부모님 당신 엄청 좋아할걸? 당신 같은 남자가 이상적인 사위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엄청 불안해하길래 안심을 시켜줬는데 역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휴,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인사성도 바르네. 역시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 하나 있다니까. 내가 뭘 했어요 여보. 괜찮은 사람이랬죠? 당신 주책 맞게 그러지 좀 마. 얼른 과일 들어요.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분위기는 완전 화기애애했어요. 속으로 내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이유로 시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 보네 하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흔히들 결혼하기 전에 누구네 집안이 부족하다느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위 재력이 별로다느니 이런 얘기들로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저희는 너무 순조로웠죠. 자기야, 우리 정말 결혼할 운명이었나 봐.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잡음도 많다던데 우린 부모님들 반대도 없으시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얼른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신혼집은 어디에 할지 청첩장은 어떻게 꾸릴지 생각을 하면서 정식 상견례 날짜도 잡았는데 저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부모님에게 한치의 반대도 없이 인정을 받은 만큼 부모님들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저희 결혼이 흔들릴 만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시죠.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얼굴을 본 엄마의 얼굴이 잔뜩 굳어지더니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을 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부모님 얼굴을 봤는데 시어머니 역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엄마가 나간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기분 좋게 상견례하러 온 자리에서 졸지에 드라마를 한 편 찍게 된 저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가 나간 곳과 시어머니 표정 사이에서 열심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는 분이 아닌데. 엄마, 기다려봐. 일단 시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엄마를 붙잡아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멀리까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엄마를 잡고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전에 없던 엄격한 표정으로 내가 너 남편 될 사람한테는 악감정이 없는데 너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빨리 쟤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알아봐. 라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고.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결혼 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게 생긴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식당에 들어갔고 슬쩍슬쩍 곁눈질하던 아빠가 귓속말로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왜 저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쩍 남편을 쳐다봤지만 어쩐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영 표정이 안 좋고 시아버지 역시 미어캣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와 저희 쪽 눈치를 보기 바빴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선 그러시더군요. 그럼 파토가 난 것 같으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고우시던 시어머니마저 그렇게 나가버리셨어요. 당연히 그날 상견례 자리는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는 저와 아빠는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집까지 왔지만 아무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씩씩대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희가 온 걸 분명히 알 텐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상태로요. 평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지만 그런 엄마가 화가 나면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저랑 아빠 모두 서로를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아빠가 좀 물어봐. 네 결혼인데 왜 내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야지. 라며 엄마에게 말 좀 걸어보라고 성화했습니다. 결국 결혼 당사자인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 옆에 슬쩍 앉아서는 엄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뭐 때문인지 알고 헤어져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최대한 엄마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기집애가 나랑 같은 고등학교였는데 아주 빌어먹을 기집애야. 학창시절에 맨날 약한 애들 괴롭히고 틈만 나면 사이좋은 애들 이간질해서 싸우게 하고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반에서 쌈딱이라고 불렀다. 어?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라 하지도 마. 얼마나 나쁜 기집애였는데. 내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걔 이름을 못 잊는다. 박춘자.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시어머니였기에 도저히 엄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시어머니가 쌈딱이라니. 어리둥절하면서 쌈딱과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연결지어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데 엄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다는 듯이 그런 기집애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알 법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해. 라며 아까의 의견을 확고히 했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좀 맡아달라고 한 다음에 저는 슬쩍 눈치를 보다가 나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전화를 받은 남편도 종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잔뜩 지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30분 뒤 자주 데이트하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수성이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래가지고 엄마 설득하느라 지금까지 진땀 빼고 왔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학교에 엄청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부임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었던지라 다 나이 먹고 배 나온 아저씨 선생님들, 히스테리 심한 아주만 선생님들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일한 젊은 선생님이라고 했죠. 원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번씩 짝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어린 나이에 그 총각 선생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혼자 몰래 짝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각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학생으로서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간식도 챙겨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편애하는 게 보이자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어머님이 매일 친구들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하고 약한 애들 괴롭혔다고 하던데 왜 두 분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너 그 녀석이랑 헤어졌지? 라면서 저를 채근했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남자친구네 집도 별다를 거 없었을 겁니다. 정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인생에서 오직 서로만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건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하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너 지금 걔랑 전화하려고 그러지? 걔랑 한마디라도 전화하는 거 내 눈에 띄었다가는 봐? 라며 제 모든 연락을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기는커녕 연락 한 통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남편과 가끔 가다 메시지 하나씩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성씨, 그쪽은 어때? 그대로야. 가망 없어 보여. 너는? 나도. 실제로 그 당시 제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당장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문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엄마든 시어머니든 단 한 분이라도 조금 파고들 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진짜 엄마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성격이 어지간히 완강하고 고집이 강하신지 정말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도 저희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밥 굶을 거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도 해봤습니다. 그래,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엄마, 그게 딸한테 할 말이야? 나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진짜 안 먹을 거라고. 하지만 호기롭게 내뱉은 말과 달리 비록 얼마 안 가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엄마 앞에 드러누워가지고 애처럼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엄마 일은 과거잖아. 나는 현재야.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엄마의 과거사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서 결혼 못하면 좋겠어? 엄마 그럼 행복해? 제발. 지금 생각하면 쪽팔리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콧방귀 한 번 뀌지 않고 절 무시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 대단하죠? 너희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안 돌리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라. 밤이면 아빠가 들어와서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리 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그 연락을 받았을 땐 희망적인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를 다시 보자고 할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전 일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약속 장소로 뛰어갔고 얌전히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서로 음료를 주문하고 한참을 침묵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떼셨어요. 얘야, 미안하지만 우리 애랑 헤어져라. 결혼은 너희 둘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집안끼리 하는 거다. 근데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얽혀있는 이상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당황스러움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랑 수성 씨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허락도 해주셨고요. 나도 말을 번복해서 미안하구나.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란다. 미안하다. 그럼 그렇게 알고 나 먼저 들어가마. 절 그렇게 예뻐라 해주셨던 시어머니는 정말 엄한 표정으로 저 답만 남기시곤 일어나 버리셨어요. 그때야 전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면서 참혹한 심정이 되었어요. 어떻게든 결혼 당사자들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결혼은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두 분 사이의 골이 너무나 깊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해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고 말았어요. 남편 역시 자기 딴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듯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절 만나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충격이 커 보였어요.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일단 마음 잘 추스르고 돌아가 있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볼게. 전 솔직히 엄마에게도 섭섭했어요. 아무리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기를 원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겨우 부모님 말 하나로 이별을 하겠어요. 그게 힘들 거란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가 제 사정을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덕분에 아빠는 엄마와 저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워낙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통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눈물만 늘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다. 근데 아무리 엄마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이서 푸셔야 할 문제이지 왜 자식들 결혼식까지 망치려 들어? 엄마, 내가 이대로 결혼 못해서 노처녀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나서면 엄마도 한 발 물러서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곧이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웃집의 목소리가 들릴세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노처녀로 있어. 뭐? 그런 시어머니 둘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넌 걔가 얼마나 지독한 기집애인지 몰라서 그래. 아마 너 시집살이도 엄청 시켜들 거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걔한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쯤 되자 제 눈엔 엄마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이젠 제 의사 따위 존중할 생각은 없으셨죠. 살갑던 모녀 사이는 그렇게 냉기가 철철 흘러넘쳐버렸어요. 엄마와 전 서로 눈만 마주쳐도 노려보기 바빴고 언젠가부턴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시던 아빠가 결계 어린 표정을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아빠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보마. 대책? 무슨 대책이 있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평소에 하루에 5끼도 거뜬히 먹고 간식도 챙겨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는데 하루에 한두 끼만 간신히 챙겨 먹고 남은 시간은 맨날 울기만 하니까 정말 단기간에 살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 잠깐 새에 홀쭉해진 저를 보고 아빠는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평소 저를 위로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빠만 믿으라고 했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별로 기대를 안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러면서도 아빠가 대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나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기다리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여행 좀 다녀오자. 여행? 아니 갑자기 이 상황에 뭔 여행? 난 안 가. 어허, 가자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평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가족이라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를 빼고
다 커서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 괜히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째려보던 눈을 치켜뜨자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다는 얼굴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제주도의 한 호텔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근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삼엄한 엄마의 감시로 문자 보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처럼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로 발견하고서 어버버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는데 아빠가 그런 저를 보고 황급히 못 본 척하게 하더니 엄마를 데리고 셋이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도 저와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쩐지 두 분이서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나랑 네 엄마만 나갈 거야. 내가 미리 저쪽 사돈 어른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도 가족여행 오게 만들었으니까 내 어른들끼리 잘 풀어보게 만드마. 아빠,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될까? 괜히 여기서 만나서 두 분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면 어떡해. 지금 우리 엄마 표정으로 봐선 아빠가 이런 계획 세운 거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여행 간 곳에서 만나 하룻밤 동안 술 진탕 마시면서 풀면 3대에 걸친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빠만 믿어.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녁이 되자마자 저에게 미리 말한 대로 엄마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풀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예상한 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서 그날은 저 역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고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오후가 되자 엄마가 아빠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엄마의 표정이 아주 사나웠어요. 엄마는 너 그놈 새끼랑 결혼하기만 해봐. 아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말하더군요. 엄마의 막장 드라마 같은 대사에 저는 크나큰 좌절을 느끼고 아빠를 보았어요. 아빠는 제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잘 안 된 거야? 그게 잘 안 풀렸다. 아빠는 이 한마디를 하며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세웠던 이 길고 긴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죠. 처음 아빠가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죠. 자식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아버지 된 도리로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어른? 저도 마땅히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아빠나 시아버지나 저희들을 꼭 결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엄마를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던 거죠. 처음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간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엄마 둘 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도망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그런 행동까지 예상했던 시아버지와 아빠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고서 빨리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라고 마구 밀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뭐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 갑자기 변덕스럽게 굴면 애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의를 하자고, 상의를. 시아버지와 아빠가 동시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 엄마도 별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서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는데 술이 들어가서 더 솔직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이 더 많이 터졌나 보더라고요. 안사돈이랑 네 엄마가 그 사람 많은 식당에서 서로 머리채로 붙잡고 싸우는데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나와서는 112에 신고할 거란 걸 내가 간신히 말렸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무래도 아빠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정말 아빠 말로 사태가 더 심각해졌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이 결혼 결사 반대다. 네 엄마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아들과 헤어져다오. 문자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흘러나왔어요. 괜히 아빠가 나섰다가 완전히 사태를 더 악화시킨 꼴이었어요. 어찌나 앞이 막막하던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정신을 좀 차리고 난 후, 아빠의 말을 듣고 난 후 일단 엄마와 시어머니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성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저희 아버지도 함께 동참하셨죠.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서로 말씀하셨던 일을 하나씩 나열해보고 조합해본 결과 두 분이 서로 오해를 하고 계셨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해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혼란스러웠던 와중 저희 예비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거두셔서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엄청 절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어. 가끔 집사람 동창들 말 들어보면 말이야. 둘이 친했다가 그 남자 선생님이 끼어든 이유로 망가져버렸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동창들 말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맞아요, 아버님. 그게 좋겠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말에 적극 동의했고 바로 동창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멀리 사시는 분도 있어서 다 만나 뵙긴 힘들었지만 다행히 이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시던 동창분이 이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은 말이야, 춘자랑 정숙이는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친한 절친 사이였어. 서로 속 얘기도 나누고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서로에게 먼저 건넬 정도였으니까. 매일 농담 삼아서 자매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지. 근데 문제의 총각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느라 둘도 없던 절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춘자파, 정수기파에서 편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서로 이간질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 않은 일도 부풀려서 상대방 귀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둘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걔네 아직도 서로한테 꽁에 있지? 그게 다 둘이 너무 친했어서 그래. 동창분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는 그제야 두 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오해였는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동창분께서도 역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에게 말씀을 잘 해주시겠다고 했죠. 저희는 일단 동창분만 믿고 두 분이 화해하시길 기다렸어요. 허나 엄마의 표정은 어째 변함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여행을 계획한 아빠에게 엄만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빠도 매일 등이 꼬부라진 채로 다니셔야 했기에 저까지 눈치 보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동창분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잘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말도 없이요. 정말 그야말로 말없이 오신 거라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도 내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선 대뜸 저희 엄마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정숙이 너 나와봐라.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계속 그렇게 굴 거야? 아, 뭐가? 얘기를 해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다분히 희망적이었어요. 일단은 풀려고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저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한편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여러 번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만 알고 있던 비밀, 내가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거, 그거 네가 애들한테 말했냐?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그다음부터 내 뒤에서 다 그 얘기로 수군거렸어.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화났던 거고.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는 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자신이 그런 말을 왜 하냐며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내가 아무리 네가 나에 대한 험담을 늘여놓고 다닌다 해도 그런 말까지 했겠냐? 난 안 했어, 그런 말. 다른 기집애들이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닌 거겠지. 그럼 너야말로 말해봐. 너 내가 동네 오빠 민철이 좋아했다가 차인 거 네가 말했냐? 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 했던 거 그거 네가 말했냐고. 참나, 내가 그걸 왜 말해? 난 알지도 못했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얘 좀 봐. 난 그 얘기를 다른 애한테 들었다. 너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너야말로 누구한테 말했는지 기억도 못하네. 그리고 내가 설령 알았다 해도 네가 그 오빠한테 차인 걸 못하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내가 그래도 너랑 제일 친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을 하고 다녔겠어?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이년아. 그제야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 얼굴을 보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엄마의 눈가엔 조금씩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엄마에게 다가오더니 아무래도 내가 오해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도 주춤하더니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서로 상처가 되는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던 게 이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오랫동안 서로에게 등을 지고 살았던 시간이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저런 오해가 없었다면 두 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오래 절친한 사이로 지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허나 이렇게라도 화해를 하시니 그 순간에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그날 저희 집 옥상에서 술을 한잔하며 이 모든 회포를 푸셨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다른 누군 몰라도 널 오해하면 안 됐는데. 자식들 보기도 참말로 부끄럽다. 덕분에 두 분은 정말 누구 하나 죽일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 한편의 코미디 쇼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약간 취기 어린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묘하게 정이 가고 좋았는데 그게 정숙이 딸이라니까 그랬나 보다. 며느라, 내가 아껴주마. 내 친구 딸이니 내 딸처럼 오래오래 아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잘 모시겠노라고 답했답니다. 사실 학창시절 풋내나는 짝사랑 때문에 오해가 생겨 이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악감정을 가지고 살게 된 두 분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허나 다행히 그날을 계기로 두 분은 다시 친해져서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는 두 분이서 사이좋게 손도 잡고 다닐 정도로 관계가 원만해지셨죠. 덤으로 이 두 분을 이간질하셨던 친구분들까지 모두 저희 결혼식장에 오셔선 눈물의 화해까지 하셨답니다. 거의 동창회를 방불케 하는 결혼식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저희 결혼 3년째예요. 곧 저희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어쩐지 이맘때쯤이면 남편이랑 늘 우리 진짜 결혼하는데 고생했어. 그렇지? 라며 어머니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통에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저랑 남편 집 가족만 알고 있기는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랑 엄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 두 분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랜만에 자식으로서 효도 좀 하려고 엄마, 내가 남편이랑 같이 갈까? 어머님이랑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게. 라고 물으면 엄마는 그런 제게 언제나 너는 눈치도 없이 자식들 있는데 어떻게 친구끼리 편하게 놀아? 괜히 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며 타박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또 내심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하시죠.
저와 남편 덕분에 오해를 풀고 소중한 친구를 얻으셨다고 하면서요. 저희의 결혼 일대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든지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고. 지금 가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다 모이면 그때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랑 엄마는 멋져가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게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혹여나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처럼 옛날 친구들 중에 작은 오해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 사연 듣고 한 번쯤 손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두 분의 사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